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용인반도체 산단의 조성 사업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신 분은 35년간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일하신 전문가 이봉렬 선생님을 모시고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계획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많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반도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국민과 경기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네. 수출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5% 정도였는데 지금 전체 수출액에서 한 40%가 넘어요. 그래서 반도체 팹 자체를 두고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뭐 그 가치를 매긴 좀 애매하고요. 일단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용인에 지어도 되느냐 그거거든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인에는 절대로 반도체 팹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팹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전기, 세 번째가 넓은 땅. 전기는 뭐 팹 하나가 원전 한 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 쓸 만큼 전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물은 또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 소도시 하나가 쓸 만큼 다 써요. 그래서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은 땅. 이게 건물 자체가 크기도 크고 이 팹에서 사용하는 유독가스나 케미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팹은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팹은 입지 조건이 원자력 발전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다면 거기는 안전한 곳에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용인은 그 세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일단 전기부터 얘기하면 전 세계 모든 산업 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공장이 반도체 팹이에요. 뭐 다른 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뭐 굳이 비교하자면 제철소, 전기도를 쓰는 제철소 정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운동이라든지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관련된 모든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포커스하는 데가 반도체 팹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이 전기를 10%덜 쓰거나 20%덜 쓰거나 아니면 반도체 팹이 재생에너지를 쓰거나 이러면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반도체 팹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는 결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수도권 자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요. 지금 호남에 지금 남아돌고 있다는 재생에너지도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구할 수 없는 곳에 팹을 짓는다는 것은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도 안 맞을 뿐더러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리백 관련해서도 맞추지 못하면 다른 반도체를 만든 반도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만 봐도 용인에는 반도체를 지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용인에 제가 한 바퀴 삥 둘러봤어요. 이미 송전탑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송전탑 많은 동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더 지어야 돼요. 저는 용인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 문제인데 물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 너무 많이 써서가 문제지.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그냥 흘려보내서 문제죠.
근데 한강은 경기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강에 물이 더 이상 없다. 한강의 물을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다 쓰고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팹이 워낙 다 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반도체 팹을 지었을 때 거기에 줄 수 있는 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팹들은 한강에서 멀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 끌어올리면 다른 용인이 아닌 다른 도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 사이에 거대한 수도관을 묶고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도시들은 도시 전체 다 파헤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되죠. 그래서 용인은 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반도체 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최소 500개 이상의 가스를 써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유독가스고요. 그냥 대기 중에 노출되면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케미칼도 말도 못하게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가스들이 물론 스크러버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필터링이 됩니다. 정화가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기구가 고장이 나서 그게 밖에 나왔을 때 사람 그 주거지와 거리가 좀 있으면 그나마 공기 중에서 희석이 돼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그게 배출이 방류가 됐다는 걸 알면 그 시점부터 막을 수 있고 막은 걸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지 그 거주지 주변에 해놓으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제가 동부 하이텍, 지금은 이제 DB 하이텍인데 그 회사 다닐 때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정화기가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공장 스크러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난 가스들이 밖으로 배출이 됐단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하늘에 날아가서 희석이 됐을 텐데 하필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빗물가 섞여서 바로 공장 바닥에 떨어졌네요. 공장 주차장에 떨어지니까 그게 케미칼로 변해가지고 공장 주차장에 있는 차들 다 부식시켰습니다. 제 차도 그날 부식돼가지고 회사에서 다 묻어졌어요. 근데 반도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장에서 나온 가스가 빗물하고 섞여서 케미칼 돼서 차를 부식시켰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웃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주차장에 갔더니 차가 부식이 됐어.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걸 안 알렸어요. 이걸 즉각 알리고 보상도 해야 되고 거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치가 없었어요. 2달 동안. 이제 나중에 언론 보도가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게 보상도 해주고 했단 말이죠. 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팹은 거주지에서 몰아야 되는데 수도권은 거주지와 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용인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예, 이 위험한 곳을 용인에 사람들 많은 곳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전기, 그다음에 넓은 땅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용인은 부족한 곳이라서 저는 용인 SK 일반 산단이나 삼성 국가 산단 모두 다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이라는 곳에 정부는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생산 시설을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의 핵심 생산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 산업과 공급망 그리고 재난에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어떤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다른 회사 사례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회사가 STM이라고 그 유럽계 회사인데 유럽에서는 제일 큰 시스템 반도체 회사예요. 이 회사 팹이 어디 있냐면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그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떨어져 있다고요. 한 군데 안 모아놨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 마이크론, 미국 회사. 이 회사도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팹이 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별로 다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제 검색창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반도체 회사 이름, 그 옆에 로케이션 내지는 뭐 위치 딱 두 개만 연결해서 쳐보세요. 어떤 회사도 한 군데에다가 팹을 모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네. 빼고는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2021년이었던가요? 텍사스, 미국 텍사스 아시죠? 네. 미국 텍사스에 가면 거의 더워요. 1년 내내 더워요.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는 차에 에어컨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 차에 히터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날 북극의 냉기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따뜻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북극의 냉기류가 와서 영하의 날씨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집안에 땔감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난방도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온통 땔감 떼고 그다음에 전기 켜고 뭐 난방기 사서 떼우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 걸려갖고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주에서 뭐 전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얼어 죽으니까 반도체 텍사스 주 안에 있는 반도체 팹들 다 중단을 시켰어요. 가동 중단을. 일단 사무부터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때 가동 중단됐던 회사가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팹이었어요. 반도체 팹이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오스틴 팹만 가동이 중단됐냐? 아니죠. 그 텍사스에 NXP, 그다음에 인피니온, 그다음에 미국의 TI 이런 반도체 팹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네. 다 똑같이 문을 닫은 거죠.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큰 반도체 회사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반도체 생산이 한꺼번에 중단되니까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떤 걸 주로 만드냐면 거기에 있는 NXP나 그 인피니온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 자동차용 반도체가 갑자기 수급이 떡 끊기니까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사막에 주차장에 항구에 자동차들이 반도체를 넣지 못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다 세워놓은 반도체 기다리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팹 하나가 멈추면, 그러니까 그 동네 지역에 있는 모든 팹들이 멈추면 반도체만 멈추는 게 아니고 전 산업이 다 같이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팹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근데 텍사스는 왜 그런 사고가 났냐?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인피니온이고 하나는 TI이고 하나는 그 NXP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한 지역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팹을 지을 때는 지금 잘 보십시오. 반도체 팹 건설 계획을 딱 보면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가 기존에 있는 반도체 팹이 얼마나 먼지.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뉴욕주에 반도체 팹 하나 짓겠다고 한 거는 기존의 반도체 팹 보이시에 갖고 있던 팹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걸리는 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팹들은 철저하게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이런 자연재해, 가뭄, 태풍, 지진 이런 걸로 통해서 한 곳에 모여있던 반도체 팹이 동시에 멈출까봐 네. 다 분산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싱크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 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거기에 물류가 막혔다. 네. 그럼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정권 때 북한에 드론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북한에서 우리 쪽에 오물풍선 보냈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맘먹고 미사일 하나 쏘아서 우리 반도체 단지 중앙에 뚝 떨어졌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냥 망했습니다. 그날로 망했어요. 그리고 용인에 이번 짓고 있는 반도체 단지 그 근처에 오산 미군 공군 비행장이 있죠. 네. 중국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대만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오산에 미군 비행기 못 뜨게 한다고 미사일 하나 쏘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오산 미군 비행장을 목표 쏘았다고 쏘았는데 딱 50km만 떨어지면 네. 반도체 한 단이에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잘못 쏘았네? 일부러 잘못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단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팹은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서 네.
다 분산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나라가. 그래서 분산 배치하려면 진짜로 호남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아놓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이거 삼성, 하이닉스, 정부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럴까요? 진짜 예. 왜 그럴까요? 다 알 텐데. 예, 답답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업부터 삼성의 임원들이 있죠. 네. 이사. 평균 재임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다른 모든 재벌 기업 중에서 삼성이 제일 짧아요. 3년에서 5년밖에 안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실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너 지금 한 거 그만하고 우리 삼성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 폐업 부산 배치합시다. 그러면 그 진행한 동안 자기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너,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그 정도 멀리 보고 해야 되죠. 네. 제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삼성 출신이라서 더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내 회사라는 그런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이 잘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 그걸 굉장히 길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뭐 하나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너들은 마찬가지로 그냥 3년, 5년짜리 단기직 그냥 사장처럼 눈앞에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 삼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있어서 조언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귀에라도 들어갈까 봐.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 봐. 그래서 일단 반도체 팹은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에서도 안 모아놓고 세계적으로도 서로 다른 대륙에 떨어져 놓을 정도로 분산 배치가 기본 원칙입니다. 예. 네,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정부가 정말로 이 반도체 공장들도 분산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부는 어쨌든 세계 최대 첨단 그냥 반도체 산업단지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표현이 실제 산업 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해오고 계시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 실체 아니면 이건 뭔지, 그리고 이것이 이 산업이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이것이 용인에서의 현실적인 한계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뭐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그렇죠. 사실 그 용어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에 입사했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아니면 메모리 아닌 거. 근데 지금 이제 그 비메모리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예,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산업에 똑같이 다 쓰여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서버에도 쓰이고 휴대폰에도 쓰이고 컴퓨터에도 쓰이고 이거는 똑같은 범용성이라고 하죠. 예, 삼성 걸 빼서 하이닉스 거 집어넣어도 돌아가요. 예, 마이크론 거 빼서 하이닉스 거 꽂아도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는 범용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 얼마나 싸게 찍어내느냐,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이렇게 저장이 아니라 연산,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CPU, GPU,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소니에서 만든 시스템 반도체를 빼서 인텔 걸 꽂았다.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 거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종은 다양하고 대신 하나를 뭐 잔뜩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대신 단가가 비싸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잘 만드는 건 뭐냐?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두 개가 전체 시장의 60%에서 70%까지 차지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AI 시스템용으로 쓰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 딱 세 회사예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러니까 세 회사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더 하고 팹을 더 만들어도 앞으로 AI 수요에 비하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어떠냐? 아까 메모리 반도체가 60%에서 70%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는 게. 네. 시스템 반도체는 몇 프로일까요? 3%입니다. 아하. 이건 뭐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우리는 기타에 포함될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포션이 적어요. 네. 많이 못 만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스템 반도체 하는 회사는 삼성의 파운드리 부문, 그 다음에 DB 하이텍 제가 일했던 그 정도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계를 돌려서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이 네. 이거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윤석열이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 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강국인데 네.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뭐 3%, 네. 4%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키워야겠다,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미래의 핵심 성장 예, 동력으로 갔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미 삼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와중에 그냥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 3%니까 너무 적으니까 네. 한 두 자리는 가자. 이게 아니고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를 만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가겠다 했어요. 3% 하는 사람이 네. 초등학교 산수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2019년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제대로 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라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019년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19%였어요. 네. 오, 크죠? 엄청 높죠. 예, 엄청 높죠. 네. 그 당시에 파운드리 1위 TSMC 네. 50%였어요. 48% 50%였어요. 지난 1분기 네. 올해 1분기 TSMC의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일까요? 더 많아졌을 70%, 것 예, 같아요. 70%를 돌파했습니다. 이 갭이 계속 커져가고 예. 엄청 빠른 예. 속도로 그러면 커져가고 삼성전자가 19%, TSMC가 70%, 그래도 괜찮네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그러니까 2019년에 19%였는데 지금 네. 몇 프로일까요? 아까 3% 얘기. 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 반도체가 아, 네. 3%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파운드리 전체 시장 점유율은 네. 19%에서 네. 6.8%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음. 예. 그러면 3분의 1 토막이 왜 났겠어요? 원래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고객이 누구였냐면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글, 예, 그러니까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네. 삼성에다 반도체 파운드리를 맡겼어요. 네네. 그런데 애플 떠났죠. 네. 구글 떠났죠. 심지어 퀄컴, 삼성전자 휴대폰에 사용하는 AP를 만드는 퀄컴조차도 삼성을 떠났어요. 그게 재생에너지 때문이겠죠.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아하. 재생에너지 때문이었으면 제가 그냥 한 대 주박을 했을 텐데 그건 네. 아니고 TSMC하고 비교했을 때 네. 너무 못 만들어요. 아, 똑같은 기술력 자체가 예, 기술력 차이가 떨어진다. 떨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계도를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니까 구글,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팹리스라고 해서 네. 반도체 설계도만 줘요. 그걸 TSMC나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하고 TSMC가 만든 거하고 네. TSMC가 훨씬 더 성능이 좋네요. 발열도 좋고 네. 그 와중에 가격도 싸요. 수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웨퍼 한 장에서 몇 개의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 그게 수율인데 TSMC가 수율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보가 아닌 한 뺏어 넘기는 거죠.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똑같이 또 휴대폰을 경쟁하는 회사이기도 하니까 그게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도 또 걱정되고 그래서 다 넘겼어요. TSMC. 그래서 지금 TSMC는 네. 공장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중이고 네.
삼성전자는 공장은 있는데 주문이 없어서 못 돌리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19%에서 6.8%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팹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안 필요해요. 기술력을 예. 높여야 그러니까 하는. 팹이 사실은 파운드리 팹이 지금도 놀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원래 평택에 짓겠다고 했던 팹들은 파운드리하고 메모리를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 팹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지금 싹 다 메모리 팹으로 돌려서 메모리만 만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파운드리 팹이 안 필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팹조차도 메모리로 바꿔 쓸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에 네. 테일러라는 곳에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어요. 팹, 텍사스죠. 그러니까 텍사스주 안에 약간 오스틴이라고 했고 네. 이거는 테일러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떠진 그 지역에 네. 같은 텍사스주 안에 네. 거기에 지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팹을 2개를 지으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완공이 됐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지으려고 해요. 거기에 있는 2개가 파운드리예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내지는 테슬라에서 이렇게 주문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주문을 가지고도 그 팹을 전체를 다 못 돌려요. 양이 적어서. 그러면 거기에 짓고 있는 지금 다 지은 팹 1이나 네. 지금 지으려고 한 팹 2만 가지고도 앞으로 10년은 파운드리 팹이 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테일러에다가 삼성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거기다 팹을 몇 개 짓겠다고 했냐면 11개를 짓겠다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규모인데요. 엄청난 규모죠. 그게 다 지어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 세계 최대 첨단 그러니까. 이 산다는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안 지어져도 의미가 없는데 네. 그게 다 지어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호남에 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네. SK 하이닉스 홈페이지 가면 네. 그 내용이 떴어요.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네. 그리고 기업 공시에도 그게 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파운드리 팹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파운드리 팹도 메모리 팹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고객사에서 달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지. 네. 지금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자는 회사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수주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팹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이 그 당시에 발표했던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필요도 없는 걸 짓겠다고 했고 필요도 없는 걸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필요도 없는 걸 대통령이 나서서 짓겠다고 하니까 삼성에서는 뭐 지어주면 좋지라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삼성 웹사이트 어디를 봐도 이 관련 그러니까 삼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겠다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네. 반면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네. 이거 다 즉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신 국가에서 산단을 다 조성해주면 거기다 뭐 메모리 팹을 지으면 되죠. 지금 메모리 팹은 수요가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호남에 근데 만약에 용인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팹을 그러니까 원래 이름과 다른 원래 목적과 다른 메모리 팹을 네. 짓는다는 거는 이건 사기죠. 대국민 사기죠. 그리고 여기다 짓는다면 호남에 팹을 짓는 게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 지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시간만 끌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짓겠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윤석열이 머리에서 나온 대국민 사기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실제 용인에 만들어질 질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저희 시민들은, 그러니까 과연 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그러면은 우리 괜찮나?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선생님께서는 반도체 팹은 다양한 화학 물질과 그리고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계신데, 실제 용인도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 큰 도시이고 그 주변으로 100만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 있고 화성 있고 성남 있고 이런 이제 대규모 도시가 인접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용인의 이 이격거리 안에 있는 시민이 한 100만, 이렇게 수백만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여건에서 지금 초대형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례가 원진 레이온 사례였을 거예요. 그게 섬유 방직 공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안전 도구 없이 케미칼 이용해서 섬유를 짜내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병 걸리고.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생기니까 문을 닫았는데 그대로 철거해서 중국으로 보냈어요. 반도체 팹,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첨단 시설이고 안전한 곳이다, 그리고 깨끗한 곳이다 싶은데 실제로 거기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대표적인 사례 그 황유미 씨, 네. 그분 저하고 같은 3라인에서 일했어요. 물론 저하고 기간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같은 3라인 같은 팹에 저는 3베이, 그분은 4베이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압니다. 왜 그분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냐면, 케미칼이 이 웨이퍼, 우리가 반도체 팹에서 만드는 게 이 웨이퍼예요. 이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 칩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웨이퍼를 케미칼에 담굽니다. 그리고 빼내죠. 세정을 위해서. 지금은 100% 로봇이 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미칼이 흉이라고 하죠. 전기가 올라와요. 네. 그 독성 증기가 나와서 그걸 오퍼레이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반올림이라는 사회단체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반도체 팹 안에만 문제냐? 그 케미칼과 가스가 아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온 가스가 나오면서 정화가 제대로 안 되면 주변 아파트 유리창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기흥, 화성, 평택 주변 우리나라 반도체 팹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전 세계 어느 반도체 팹도 주변은 다 사막, 초원, 내지는 뭐 정글 이런 데예요. 그래서 가스가 나와도 거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공중에서 그까지 가기 전에 희석되게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팹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면 거실 유리창을 자세히 보세요. 혹시 미세하게 아주 작은 크진 않고 아주 작은, 그러니까 부식이 돼 있는 유리창이 부식돼 있는지, 그는 케미칼이 날아와서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유리도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런 게 등하교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케미칼, 화학약품, 화공약품. 미국의 오스틴에 반도체 팹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팹. 거기서 2021년이었던가요? 산성 폐수를 몇 개월 동안이나 콸콸콸콸 흘려보냈어요. 하천으로. 그거
삼성도 못 오고 그 지역에서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이게 흐르고 나서 누군가 발견해서 신고해갖고 드러난 거죠. 삼성 같은 큰 회사가 미국이 나는 환경 문제 까다롭게 되면 미국에서 산성 폐수를 콸콸콸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이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의도적이었다.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그게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너무 크죠. 설마, 그러니까 예전에 두산 페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진 뭐 영어 토익반이나 영어 보면 두산에서 비 오는 날 몰래,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막 나가는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산이 그 일 이후로 얼마나 망했는지 자기들도 뻔히 아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그러지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일부러 그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폐수가 문화로 방출되는 네.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텍팅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정화 시설이 고장 나서 잠시 흐를 수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디텍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적인 문제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 삼성이 됐다. 그럼 한국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있었을 수 있어요. 예, 더 있었을 거예요. 전 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더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들통이 나고 그걸 장애인들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사고 나도 쉬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펩 주위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최소 30km 이내에 반도체 펩 주변에 그 주거지가 없도록 한 법을 만든 나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반도체 펩을 들었으면 그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아파트가 또 비싸져요. 또 비싸요. 참. 좋은 회사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출퇴근 좋다고. 이거 참.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반도체 뭐 산업단지와의 이격거리가 이제 30km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면 예. 이 30km의 이격거리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호남이죠. 호남에서는 정말 가능합니까? 예. 호남은 도시가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뿐더러 네. 뭐 새만금이라든지 저쪽에 전남 쪽에 가면 그런 식으로 그쪽에는 평야고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산도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샜어요. 유해가스가 샜어요. 그러면 바람에 실려서 흩어지면서 희석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고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러면 피해가 더 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남은 그나마 넓은 평야가 많고 산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입지적으로는 조건이 좋다는 거죠. 예. 네. 아마도 이 이격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격거리 30km 안에 이미 수원, 하선, 성남, 뭐 다 주변 있습니다. 어산 뭐 등등 다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남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말을 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네. SK 하이닉스에서 가스 누출사고 두 번이나 네, 발생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은 불도 났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다행히 바로 진화가 돼서 망정이지 그 맞아요. 터지면 끝장입니다. 네. 예, 거기는 유독성 가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사용한 가스 중에서는 공기가 닿기만 해도 폭발하는 가스들도 많아요. 예, 이중 함정에 안전장치가 있지만 실제로 화재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발표를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직 화재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캐비넷만 사고가 난 캐비넷만 가동을 안 하고 나머지 계속 가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캐비넷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예. 사회적인 좀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르면 다 세워서 원인을 잡아내야죠. 네네. 근데 안 그래요. 생산이 바쁘니까 그런 위험한 폐불 주민 사는 바로 옆에 네. 아파트 지어 산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잘못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반도체 국가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셨거든요. 예. 넓은 땅, 예. 그리고 전기, 예. 그리고 물인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매우 큰 규모의 이제 전력이 예. 필요하다라는 게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일부 부분은 LNG 발전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하나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될 텐데,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런 이제 물건들을 생산할 때 요구되는 이제 재생에너지 100% 예. 아리백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정책적인 충돌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리고 탄소 중립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계획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이 용인 반도체 팹에 필요한 전기를 3단계로 나눠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LNG 발전소를 세워서 한 3기가와트 공급을 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로 동해안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남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끌어오겠다. 그렇게 했어요. 일단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면 못 팝니다. 아리백 때문에. 그쵸.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순위가. 그리고 지금 아리백을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그 국힘 그 강남에 사는 국힘 네. 의원 하나가 아리백은 구속력 없는 민간 캠페인에 불과하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라는 아주 윤석열스러운 이야기를 했던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 캠페인인 건 맞아요. 그 민간 캠페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고 정부들도 각국의 정부들도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민간 캠페인이냐 국제법이냐 상관없이 이거는 아주 강력한 규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반도체 회사들에게 2030년까지 아리백 달성해라, 탈탄소화해라 이미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구글은 네. 2029년입니다. 네. 그 와중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2040년까지는 우리 장비를 너네 반도체 팹에서 운영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로 돌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 반도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팹이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가장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가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뒤로 물러서 있죠. 근데 우리가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서플라이어예요. 우리가 공급하는 쪽이고 수출하는 쪽이고 파는 쪽이에요. 그렇다면 고객사에서 아리백을 요구하는데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맞습니다. 2030년까지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2030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아리백 가입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벌써 몇 년 그쪽에서 됐죠. 목표가 언제인 줄 알아요? 2050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맞춰가고 하는데 우리는 2050년까지 맞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동부 하이텍은 더 웃겨요. 자기네들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아리백을 요구하는 회사의 제품에 사용된 전력만큼만 그 REC 인증서를 사갖고 떼우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수급을 할 수 없다고 모든 기업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생에너지가 없냐? 있어요. 맞습니다. 호남에. 예. 네. 그런데 호남에 다들 태양광만 있는 줄 알아요. 풍력도 있다고요. 그렇죠.
풍력은 밤에도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만 있으니까 태양 없으면 안 되지 않냐? 풍력이 있다고요. 음. 그리고 풍력은 지금 이제 전체 호남의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한 90%, 풍력이 한 10%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5년에서 7년 사이에 풍력이 지금 태양광만큼 5대 5가 이루어질 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의 안정성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용인은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재생에너지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지금 LNG 안 하고 네. 강원도 그 원자력 발전소 안 하고 호남에서 재생에너지 가져오겠다. 지금부터 하겠다 해도 2030년까지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져오죠. 못 10년 가져오죠. 넘게 걸리죠. 예. 네. 밀양 사태 우리 그때를 교훈을 못 받으면 똑같은 사태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다 벌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곳 사는 모든 주민들을 반정부 투사로 만들 거예요. 제가 불려다니는 이게 토론회 강연 중에서 이런 그 송전철탑 반대를 위한 모임에서도 저를 불러요. 네. 왜 우리 동네에 송전탑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는 네네. 답답해 죽겠다. 네. 이거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와서 설득을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번 송전탑 계획 세우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 시민들을 네. 사회운동가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절대로 못 만듭니다. 예, 송전탑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밀양으로 만들 거고 밀양 사태로 번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서는 산업단지에서는 그러니까 아리백 전기를 그러니까 향후 10년 안에는 쓰기가 어렵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글로벌의 이 방향에 지금 발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그럼 이제 6번째 질문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 국가산단 역시도 지금 이제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용인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아마도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들도 이러한 문제들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당연하죠. 예, 외국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예, 지금 미국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새로 신규로 짓고 있는 팹들, 인텔, 마이크론, TSMC 네. 전부 다 사막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거 지역도 좀 떨어져야 되고, 네. 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막에다 지어요. 네.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예, 빗물이 있죠. 내리는 빗물을 그대로 모읍니다. 인근 도시에서 도시 하수를 가져와서 재활용을 해요. 그리고 일부 있는 이제 상수원에서 물을 가져오죠. 네. 그 세 개를 모아서 물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재활용을 해요. 지금 현재 수준만 해도 70%가 넘었고요. 그쪽에서 목표는 9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하루에 17만 톤 정도를 쓴다고 해요. 팹 하나에. 네. 팹 하나에. 단지가 아니고 팹 하나에. 그런데 TSMC는 2만 톤에서 3만 톤밖에 안 써요. 물론 팹 규모가 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하지만 TSMC 규모를 2배 뻥튀기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물 사용량은 3분의 1이 안 돼요. 왜? 물 재활용을 하니까. 예, 그래서 물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막에다 지어도 물이 안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 팹을 어디에 지어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대신 재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럼 우리 그 TSMC, 인텔, 뭐 마이크론 다 70% 이상씩 물 재활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우리나라는 40%가 안 돼요. 채. 왜 안 하느냐? 돈이니까. 정부가 한강물 끌어다 줘서 그걸 쓰는 게 훨씬 싸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싸게 공급해 주는 거는 누구 세금일까요? 우리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수로관을 대형 수로관을 묻고 그 한강물을 공짜로 이게 싸게 공급해서 기업들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에 100조 이상씩 남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돈 못 벌 때는 그거 다 쳐요. 그럼 지금 100조 이상 나오면 국민들 세금으로 물 싸게 받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기를 도시에서는 송전시스템 못 세우니까 지중화하잖아요. 네. 그 지중화하는 비용 원래는 그 개별 기업이 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윤석열 때 70%를 정부가 냈습니다. 그 전부 다 우리 전기세로 다 부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지어도 기업들이 물 재활용만 제대로 하고 외국 기업의 평균만 따라가도 물은 안 부족하죠. 그러면 그 물 재활용을 예. 몇 프로까지 하라라는 이제 요구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 평균 뭐 이렇게 글로벌 평균을 뭐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평균 한 70% 돼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음, 목표는 다들 90%를 잡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으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니까 뭐 90% 달성하다 못하더라도 90%를 목표로 삼고 70%는 달성해라. 기본적으로 해야죠. 근데 삼성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매년 그 ESG 보고서를 네.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 보면 ESG 보고서 보면 재밌어요. 다들 이제 이런 물 재활용률 우리 70% 90% 하겠습니다. 나와요. 네. 삼성도 우리 물 재활용 이만큼 하겠습니다. 목표를 내놨어요. 네. 어떻게 내놓은 줄 아십니까? 몇 프로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물을 받아오는 양을 네. 취수량을 2021년 수준에서 더 이상 안 늘리겠다. 정말 소극적이고 면피할 만큼만 하는 거죠.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은 계획을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우리가 쓰는 물에 몇 프로를 재활용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ESG 보고서에 물 관련해서 뭘 써내야 되니까 근데 하고 싶진 않고 그렇게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 재활용 70% 하고 네. 우리 자연 환경도 보호하자. 우린 주장을 해야죠. 네, 이게 다 기후 위기와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 올해는 정말 다행인 게 유럽 쪽에서 너무 덥죠 지금. 너무 더워서 43도 가잖아요.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유럽은 뭐 지구가 아니고 뭐 화성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후, 환경 이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 때 네, 이럴 때 맞습니다. 더더욱 해야죠. 네. 지금처럼 여유 있을 때 나 지금 돈 없어서 못해. 전에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돈이 차고 넘쳐서 주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환경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제가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더니 네. 저희 이제 주변에 시민분이 이거 하나 질문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예. 펩 공장과 패키징 공장은 예. 전기와 물을 어느 정도 쓰느냐, 어디가 더 많이 쓰느냐 예. 이게 되게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저기 전라도 쪽으로 패키징 공장을 이렇게 내려 보내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 그게 예. 되게 궁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보도가 이제 호남에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을 내보내겠다라고 했다가 그거 내보내서 뭐 하려고 이게 반대가 많으니까 이번에 전공정, 후공정 다 지금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일단 반도체 제조를 크게 둘로 나누면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 그리고 그 전공정을 하는 곳을 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 만든 웨이퍼를 잘라서 포장을 하는 걸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웨이퍼를 가지고 나왔는데 옆에서 보면 되게 얇죠. 이 얇은 실리콘 원판에다가 웨이퍼 칩을 그려내요. 네. 각종 화학 작용과 물리 작용을 통해서 다 그려냅니다. 이걸 같은 공정을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면서 여기다가 트랜지스를 수천억 개를 네. 새겨 넣는 거예요. 이 조그만 데다가 수천억 개의 트랜지스를 그려내려면 얼마나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팹이 크고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얘를 만드는 게 팹이라는 거죠.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곳이 네. 팹이다. 네. 이 웨이퍼에 반도체 칩을 그려내는 곳이 팹이다. 네. 그리고
클린룸이라고 하죠. 이 방진복 입고 네네. 이제 저희 먼지 뉴스 하나도 보면 없는 많이 예, 나오는 그런 예. 공간이죠. 예. 네. 거기서 이걸 만들어요. 네. 그럼 이게 다 만들면 이걸 안에 보면 지금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네. 게 한 300개 정도 돼요. 이걸 다 잘라서 하나하나 다 자른 다음에 이걸 다른 전자 부품에 뭐 노트북이든 네. 아이패드든 이런 데다 집어넣을 수 있게 포장을 합니다. 네. 포장을 하면 이 칩 하나가 이런 패키징 하나가 되는 거죠. 아하. 이게 반도체 소자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반도체라고 부르죠. 이게 완제품입니다. 네. 이걸 전자제품에 끼우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거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음. 웨이퍼를 만드는 게 예. 100번 더 어렵습니다. 음. 그리고 비용도 100배는 더 들고요. 음. 이번에 우리가 반도체 팹을 짓는다고 했을 때 팹 하나 짓는데 한 60조 원 든다고 해요. 네. 이번에 엠코에서 우리가 엠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패키징 공장을 광주에서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패키징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회사예요. 네. 거기서 우리 반도체 팹을 그 패키징 공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어요. 똑같이. 네. 그때 투자 비용을 얼마로 얘기했냐면 1조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조 원대 1조 원인 거죠. 네. 예, 공장 규모가 이미 6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 네.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은 100배 이상 차이 나요. 예, 그래서 첨단 패키징이 아주 중요해졌긴 하지만 네. 패키징은 이런 칩을 만드는 전자 부품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웨퍼 팹은 이런 웨퍼를 만드는 네. 예, 첨단 제조 시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기 사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패키징 공장은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서 사용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아요. 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나 전기나 아까 같은 안전 위험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다 지어도 돼요. 그래서 ASE는 경기도 파주에, 그 다음에 엠코는 그 호남 광주에, 그리고 인천 송도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도 아무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도 큰 오늘 영향이 알았습니다. 그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네. 반도체 팹은 크고 네. 비싸고 위험해요. 음.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네. 주변 인프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음.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지금 호남에 그러니까 지금 용인 산내에 짓겠다는 게 이 웨이퍼를 만든 팹이에요. 패키징이 아니고.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저희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상세하면서도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이봉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인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는 단순히 경제나 투자 규모만으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공급망, 그리고 시민의 안전,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전력과 물과 같은 기반 시설까지 함께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의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 것들이 우리 국가의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같이 공론 과정과 수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귀한 경험과 전문의 이런 의견들을 주신 이봉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다 보니까 느신 겁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어저께 방송 그 실시간 댓글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말이 짧아, 혀가 짧아, 뭐 그래요. 제가 이 방송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저는 이 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다니까요. 그래도 선생님이 저희가 이 소송을 작년 3월달에 소송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거 발표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도대체. 되게 막연한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뭘 하지? 1년 동안 계속 이제 활동가들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